경상도 어느 고을 어귀에 한때 기와 300한을 자랑하던 전주류씨 가문이 있었다. 그러나 세상의 영활한 물 위에 기름 같은 것이어서 류진사가 잇따른 보증과 사행, 도행으로 전답을 날리고 끝내 객사하고 난 뒤로 가문은 기울다 못해 담장 돌 하나도 온전히 남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류진사의 본처 강씨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첫째 옥녀는 이름 그대로 옥 같은 얼굴에 살결이 달빛처럼 희어 고을 산에 치고 한 번이라도 눈길 아니 준 자가 없었다. 둘째 옥수는 언니보다 반뼘이나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웠다. 곱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언니가 워낙 빼어나 늘 그늘에 가려 사람들은 옥수를 두고 속으로 그냥 둘째라고만 불렀다. 두 자매를 먹여 살리는 것은 오로지 어미 강씨의 바느질과 옥수의 부지런함 뿐이었다. 옥녀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며 혼처만 기다렸고 강씨도 큰딸 하나는 반드시 좋은 데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옥년을 아끼고 옥수를 부렸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마을 중매쟁이 홍씨가 봉당 아래 신을 벗기도 전에 말을 쏟아냈다. 아씨, 들으셨소. 읍내 모퉁이의 장의원이라고 새로 터 잡은 의원 어른 말이오. 가세는 넉넉한데 얼굴이 글쎄. 홍씨는 말끝을 흐리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어릴 적 불에 댄 자국이 왼쪽 얼굴 절반을 덮었다지 뭐여. 마마 자국도 아니고 화상이니 참 보기에. 그래도 혼처 없는 처자에게는 더없이 나쁘지 않은 짝이오. 살림이 어디 사람 얼굴로 사는 것이오. 강씨는 그 자리에서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나이는 얼마요? 32이라지요. 아직 장가를 못 든 것은 다들 얼굴 보고 달아났기 때문이라 하더이다. 강씨의 눈이 흔들렸다. 옥녀는 그 소리를 병풍 뒤에서 듣고 몸을 떨었다. 부뚜막에 있던 옥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옥년이 어미 치맛자락을 붙들고 울었다. 어머니, 저는 그런 데는 못 가옵니다. 귀신 같은 얼굴 가진 자 곁에서 어찌 삽니까? 차라리 죽고 맙니다. 강씨도 큰딸을 그런 곳에 보내고 싶지 않았다.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 부뚜막 앞에서 나무를 고르던 옥수가 어느 틈에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어머니, 옥수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강씨가 멍하니 둘째 딸을 바라보았다. 옥녀는 훌쩍이던 것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가문의 빚이 얼마요? 중매쟁이 홍씨가 그 의원 서방님이 빚을 갚아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언니는 저보다 낫습니다. 더 나은 데로 가야지요. 그것이 다였다. 옥수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강씨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내 둘째 딸의 손을 놓아주었다. 큰딸 옥녀는 그날 이후 한 번도 동생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혼례는 쓸쓸하게 치러졌다. 장의원은 읍내 북쪽 비탈에 기와집을 갖추고 있었다. 규모는 작지 않았으나 마당 한켠에 마른 약초 다발만 잔뜩 걸려 있어 꽃 한 폭이 없는 것이 어딘지 쓸쓸했다. 혼례를 치르는 내내 옥수는 신랑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초래상 너머로 훔쳐본 옆모습에서 보였던 것은 홍씨의 말처럼 왼쪽 볼과 목을 타고 내려오는 붉고 일그러진 흉터였다. 그것이 흉측하다는 생각은 들었다. 그러나 옥수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 신방에 들어서자 신랑 장명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댁은 어찌하여 왔소? 물음이 아니라 단정 같은 말투였다. 옥수가 고개를 들었다. 시집을 왔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언니가 오기로 했다는 것을 내 알고 있소?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옥수는 당황하지 않았다. 언니 대신 왔습니다. 그것이 잘못이오니까? 명진은 잠시 옥수를 바라보다가 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아니요. 그저 묻는 것이오. 어쨌거나 이 집에 왔으니 의식주는 걱정 마시오. 다만 나는 바쁜 사람이오. 이것저것 기대는 마시오. 그게 전부였다. 그날 밤 명진은 사랑채에서 잤다. 시집살이는 고단했다. 혼례를 치러줄 시부모도 아이를 봐줄 소녀도 없었다. 집안일은 오롯이 옥수의 몫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고 밥을 짓고 약재를 씻어 말리는 일을 반복했다. 명진은 아침 저녁으로 간단히 밥을 먹고는 하루 종일 진료실에 처박혀 있었다. 밥상을 들고 가면 고맙다는 말도 없이 책장을 넘길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곱지 않았다. 안악들은 우물가에서 옥수를 보면 수근거렸다. 저게 장의원 색시래. 참, 저도 모양새가 빠져서 저런데 시집온 게지. 불쌍타. 저 서방 얼굴 보고 어찌 사나. 옥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물동이를 이고 뒷걸음질 치듯 돌아서서 집으로 왔다. 눈물을 흘린 것은 단 한 번, 시집온 지 사흘째 되던 밤에 이불 속에서 혼자였다. 그 이후로는 울지 않았다. 명진이 처음으로 말을 길게 건넨 것은 가을이 다 저물어 첫서리가 내리던 날이었다. 저녁상을 물리고 옥수가 마당에서 약초단을 정리하는데 그가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왔다. 그쪽 방풍 뿌리는 이쪽 처마 아래 두면 습기가 든다오. 안채 쪽 마루에 걸어야 하오. 옥수가 고개를 들었다. 몰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진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닫고 돌아섰다. 옥수는 방풍뿌리 단을 안 채 마루 쪽으로 옮겼다. 그날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명진은 조금씩 말을 걸어왔다. 이 약재는 어디에 쓰이는 것이며 저 풀뿌리를 덮을 때는 얼마나 볶아야 하는지. 처음에는 일에 관한 이야기뿐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밥상 앞에서 옥수가 물었다. 서방님, 의원이 되신 것은 어찌 된 일이오니까? 명진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릴 적 어미가 아팠소. 동네 의원이 없어 손 못 쓰고 보내고 말았지? 그게 한이 되어. 짧은 대답이었다. 옥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명진에게 찾아오는 환자가 늘었다. 읍내 의원들이 고개를 젓는 병을 가진 자들,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집 아이들, 등창이 깊어 누가 봐도 포기한 노인들. 명진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았다. 새벽까지 불을 밝히고 앉아 침을 놓고 약을 다렸다. 옥수는 그것을 보았다. 먼 발치에서 문틈으로 혹은 마당을 가로지르며 어느 밤 어린 사내아이 하나가 다 쓰러져가는 어미 등에 엎여왔다. 아이의 얼굴에 열꽃이 피어오르고 의식이 가물가물했다. 명진이 빠르게 아이의 손목을 잡고 혀를 들여다봤다. 침통을 여는 그의 손이 덜덜 떨렸다. 옥수가 등잔을 더 가까이 들었다. 명진이 실눈을 뜨고 혈자리를 잡아 침을 놓기 시작했다. 옥수는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약탕관을 불 위에 올리고 아이의 이마에 적신천을 교체하고 어미를 방 한쪽에 앉혀 물 한 그릇을 손에 쥐어주었다. 새벽 무렵 아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명진이 길게 숨을 내쉬었다. 옥수는 부엌에서 미음을 쑤어왔다. 아이 어미가 명진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다. 의원 어른, 색시 어른, 살려주셔서. 명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옥수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모자가 돌아간 뒤 마당에서 약탕관을 닦던 옥수에게 명진이 다가왔다. 고생이 많았소. 목소리가 전과 달랐다. 딱딱하지 않고 무언가가 녹아 있었다. 져야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명진은 짧게 말하고는 돌아섰다. 그러나 옥수는 그 두 글자를 오래도록 마음속에 넣어두었다. 봄이 돌아왔다. 가문의 빚은 명진이 혼수로 갚아주었고 옥수는 그것을 고맙게 여기면서도 한 번도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어미 강씨가 가끔 편지를 보내왔다. 옥녀는 드디어 어느 지체에 있는 집 서방에게 시집을 갔다는 소식도 담겨 있었다. 옥수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접어 함 속에 넣었다. 명진과의 사이에 말이 늘었다. 저녁을 먹으며 약재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어릴 적 이야기로 넘어가고 그러다 웃음이 나오는 일도 생겼다. 처음으로 옥수가 명진의 얼굴을 마주보고 웃은 날, 명진의 흉터가 유난히 붉어 보였다.
옥수는 그것이 부끄러움 때문인 줄 그때는 몰랐다. 어느 오후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옥수는 명진이 거울을 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왼손으로 흉터를 가리고 있었다.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옥수는 발소리를 죽여 물러서려다가 멈칫했다. 그리고 그대로 문을 밀고 들어섰다. 명진이 당황하여 고개를 돌렸다. 옥수가 밥상을 내려놓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서방님, 저는 이 집에 오기 전에 들었습니다. 서방님 얼굴이 흉측하다는 말으려. 명진의 눈빛이 굳었다. 옥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흉측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그저 위로하는 말이요. 저는 위로를 잘 못합니다. 거짓을 더욱 못하고요. 명진이 천천히 옥수를 바라보았다. 옥수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이 집에 온 것이 처음에는 가문의 빚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옥수는 거기서 말을 끊었다. 그리고 이내 밥상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식기 전에 드십시오. 명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숟가락을 들었다. 그의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여름이 되자 장의원 집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진료실에서 기이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환자들이 다 나은 뒤에 서로 그 경험을 말하면 자꾸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는 것이었다. 창에 찔려 피가 멎지 않던 자가 한나절 만에 봉합이 되었다든가, 독충에 쏘여 얼굴이 2배로 부어오른 자가 이튿날 말짱하게 걸어 나왔다든가. 고을 의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다. 저 의원, 그냥 의원이 아니야? 주술을 쓰는 것 아니겠소? 색시가 저렇게 멀쩡한 것이 이상하지 않소? 처음에는 헬쑥하더니 갈수록 혈색이 좋아. 소문은 점점 부풀었다. 그러다 어느 날 고을 현감의 신복 하나가 사람을 풀어 장의원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현감의 처가 오랫동안 앓던 괴지를 읍내의원이 못 고쳤는데 장의원이 단번에 낫게 했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었다. 현감은 장의원을 시기하기보다는 그 기술을 자기 사람으로 두고 싶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명진에게는 과거가 있었다. 어린 시절 불에 탄 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진의 아버지는 당시 지방관하의 아전이었는데 세금 장부를 둘러싸고 상관과 마찰을 빚다가 방화를 당했다. 명진의 아버지는 죽고 명진은 살아났으나 얼굴을 절이 되었다. 불을 놓은 자의 후손이 지금 고을 현감이었다. 현감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명진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진실을 밝히겠다는 생각을 10수년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 옥수가 그것을 안 것은 명진의 낡은 나무 상자 속에서 빛바랜 문서 한 통을 발견하면서였다. 당시 아전들의 연서, 즉 방화가 고의였음을 증언하는 여러 사람의 서명이 담긴 것이었다. 명진은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어느 날 밤 옥수가 우연히 그 상자가 열린 것을 보았다. 옥수는 문서를 다시 접어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명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복수를 위해 이 고을의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다. 의원이 되는 것이 진심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새벽까지 가난한 아이를 붙들고 앉아 땀을 흘리지 않았겠지. 가을이 되자 현감의 신복이 움직였다. 장의원에게 공식적인 자리를 빌미로 관하로 소환장을 보낸 것이었다. 명진이 그 쪽지를 받아 들고 굳은 얼굴로 앉아 있을 때 옥수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서방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래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의 죽음부터 불 속에서 깨어난 어린 자신부터 이 고을에 오기까지의 10수년을 옥수는 끊지 않고 들었다. 그래서 어쩌실 것이오니까? 모르겠소. 증거가 있어도 현감을 상대로 송사를 벌이자면 목이 10개라도 모자라오. 그렇다면 제게 맡기십시오.
명진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말이요? 저의 어머니가 한때 의금부 판관의 먼 친척 댁에 바느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인연이 아직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편지 한 장 띄워볼 수는 있습니다. 명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서방님. 옥수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그로부터 2달 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왔다. 고을 현감의 장부 비리를 캔다는 명목이었으나 그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옥수가 강씨 어미를 통해 넣은 한 통의 편지와 명진이 간직하고 있던 낡은 문서였다. 조사가 시작되자 현감은 관아 창고에 쌓인 세금 착복의 증거 앞에 무너졌다. 방화 사건의 전말도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명진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었다. 명진은 읍 앞 광장에서 그 전말을 전해 들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으나 흘리지는 않았다. 대신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참 바라보았다. 옥수는 그 곁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뒤에 명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이제야 좀 편히 눈을 감으실 것 같소. 그러실 겁니다. 명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옥수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흉터가 불빛에 붉게 물들어 있는 얼굴로 웃었다. 어색하고 서툰 미소였지만 옥수가 이 집에 온 이래 처음 보는 것이었다. 내가 당신에게 빚을 졌소? 아닙니다. 아니요. 빚이요. 갚아야겠소. 어떻게요? 명진이 대답 대신 손을 내밀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옥수는 알았다.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 손을 얹었다. 그 후로 고을에 새 현감이 부임했다. 암행어사의 보고가 올라간 뒤 중앙에서 직접 사람을 내려보낸 것이었다. 새 현감은 부임하자마자 장의원을 관아 의원으로 청했다. 명진은 정중히 사양했다. 저는 이 집에서, 이 마당에서 환자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새 현감이 웃으며 물었다. 색시가 말렸소? 명진은 고개를 저었다. 색시는 저에게 선택을 미룬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다. 옥수는 한 번도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곁에서 묵묵히 보았을 뿐이었다. 세상에 공교로운 일이 있다면 이것이었다. 이듬해 봄, 언니 옥년이 친정인 강씨 댁을 통해 소식을 보내왔다. 시집간 집이 기울어 남편이 투전판에서 빚을 졌고 몸이 아파 누웠는데 의원을 부를 돈도 없다는 것이었다. 강씨 어미가 그 편지를 받아 읽다가 떨리는 손으로 옥수에게 전했다. 옥수는 그 편지를 읽고 명진에게 내밀었다. 명진이 천천히 읽더니 물었다. 어쩌려고 하오? 서방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명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약꾸러미를 보내는 것이 맞겠소? 그리고 치료비도 조금. 반대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하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소. 옥수는 약꾸러미를 꾸렸다. 거기에 편지 한 장을 넣었다. 그 편지에는 길게 쓴 말이 없었다. 단 한 줄이었다. 언니, 몸조리 잘 하십시오. 옥수 올림. 옥녀는 그 꾸러미를 받고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는 강씨 어미를 통해 전해졌다. 옥수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별말 없이 약초단을 마루에 걸었다. 그해 늦가을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안 것은 명진이 먼저였다. 진맥을 하다가 그가 멈추고는 한참 동안 옥수의 손목을 놓지 않았다. 옥수가 의아하게 바라보자 명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 무언가가 넘쳐 흘렀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듯한 표정이었다. 당신 알고 있었소? 어렴풋이요. 왜 말하지 않았소? 서방님이 먼저 아실 것 같았습니다. 명진이 옥수의 손을 꼭 쥐었다. 옥수는 그 손의 온기가 이상하게 낯설지 않다고 생각했다. 언제부터인가 이 손이 흉터 입은 손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 것처럼 그 겨울은 유독 따뜻했다. 아니, 따뜻했다기보다 그전 해와 기온은 똑같았을 것이다. 다만 그 집 한 채 방의 온도가 달랐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장의원 서방님의 흉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의 결이 달라졌다. 흉측하다는 말이 어느새 무게를 잃고 대신 다른 말들이 들어찼다. 저 의원 어른 참 대단한 분이요. 색시 어른도 보통이 아니지. 처음에는 눈이 높아서 저런 데 간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 안목이 높았던 거야. 옥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특별히 기쁜 표정도 슬픈 표정도 짓지 않았다. 마당에서 약초를 고르고 밥을 짓고 오는 환자를 맞이하고 저녁이면 명진과 마주 앉아 하루를 이야기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세상의 화려한 혼처도 뛰어난 얼굴도 빛나는 가문도 아닌 곳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은 냉대 속에서도 곧게 서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등잔을 들었고 남이 포기한 곳에서 뿌리를 내렸다. 흉터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흉터 위에는 꽃이 피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했다. 옥수는 그런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생각했다. 아름다운 것은 원래부터 저기 있었다. 내가 한 것은 그저 보기를 멈추지 않은 것뿐이다. 조선의 어느 고을, 비탈 위 기와집의 피어난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오래도록 전해졌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